안녕하세요. 어느덧 칠순을 넘긴 서울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하니 쑥스럽고 어색하네요. 어색하지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제 며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랍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정말 딸 같은 며느리였죠. 이렇게 말하니까 눈치 없이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처럼 들리시나요? 그만큼 고부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해서 가정 꾸렸으면 시댁 처가할 것 없이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결혼하고 우리 집, 너네 집 이렇게 따지는 것만큼 한심한 일도 없답니다. 모든 가정 불화가 저런 편가르기식 사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돈 때문에 별의별 고생 다 해봤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과 제가 생각이 비슷해서 더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늙어갔으면 좋았으련만 남편은 아들, 딸 결혼식만 보고 손주들 크는 건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때 남편은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 손을 잡더니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죽기 직전 고맙다는 소리를 며느리에게 남기고 갈 만큼 저희 며느리는 남편에게 지극정성이었죠. 이런 남편도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와 인사를 온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돈댁에는 자폐증이 있는 사돈 처남이 있었는데 심지어 안사돈이 혼자서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사돈 처남이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니까 좀 더 신중하는 게 어떻겠냐면서 남편이 말했더니 아들이 남편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걱정하시는지 아는데 저도 그 정도는 다 예상하죠. 근데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한테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여자 놓치면 저 이만큼 좋은 여자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들은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 눈빛을 보니 우리 아들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구나 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일단 데리고 집에 한번 오라면서 흔쾌히 말했죠. 사실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반대할 마음도 없었어요. 우리가 장남에게 갖고 있는 신뢰가 있으니 분명 좋은 사람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남편은 자폐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나요? 자기가 좋아서 다 감수한다는데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얼굴이나 보면서 밥이나 먹자고 했던 거죠. 그 후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참한 인상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며느리를 보면서 질문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책 맞게 너무 말이 많았죠?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어떻게 둘이 인연이 됐나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말이 많았네. 아니에요. 궁금하신 거 편하게 더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물어봤으면 됐지. 궁금한 게 뭐 더 있겠어? 그런데 어째 머뭇거리는 며느리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그냥 편하게 말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자폐를 앓고 있는 남동생이 있어요. 혹시나 남동생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동생 일로 종수 씨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아직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레 겁먹고 자진 납세하듯 사과를 하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런 일로 어디 가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 그거 동생한테 상처 주는 거야.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 집이 내 집 되고 내 집이 네 집 되고 그러는 게 결혼이야. 그렇게 성 긋고 살 거면 왜 결혼해? 그냥 옆집으로 살지.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아니, 나 지금 너 혼낸 거 아니야. 왜 울려고 그래? 감사해서요. 제 동생까지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갑자기 울먹이는 며느리를 보는데 괜히 고약한 시어머니가 된 것처럼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인사 오기 전에 가족 얘기를 어떻게 꺼낼지 고민했다는데 그동안 두 모녀가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속사정을 더 들어보니 바깥 사돈이 소방관이었는데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를 닮아 며느리가 참 심성 바르게 잘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슬하에 2남 1녀를 낳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 덕에 며느리는 꼼짝없이 혼자서 자식 셋 육아를 감당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불러 저녁 대접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출장 가서 집에 아들도 없는데 저희가 눈치 없이 가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일단 가긴 갔는데 며느리는 저와 남편을 반겨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혼자서 새 데리고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요. 편하게 오셔서 저녁 드시고 손주들 보고 가세요. 저랑 남편은 손주들 보고 싶어도 혹시나 며느리가 힘들까봐 선뜻 못 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집은 하나 있는 자식도 힘들어 죽겠다면서 키운다는데 얼마나 기특해 보였겠어요. 야무진 며느리가 살림도 잘하고 시부모 챙길 줄도 아니까 남편은 입버릇처럼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이제는 우리 며느리도 시집와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딱 5년 만에 안사돈이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평소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한번 해본 적 없던 며느리가 세상 다 무너진 표정으로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가서 며느리를 부르자 며느리는 저를 보고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네가 왜 혼자야? 시부모에 남편에 자식도 셋이나 있고 사돈 처남도 저렇게 떡하니 있잖아. 괜찮아. 내가 엄마 해줄게. 그냥 엄마라고 불러. 이 작은 어깨에 뭘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사는 건지 며느리는 정말 서럽게도 울더군요. 그 소리가 어찌나 슬프던지 저랑 남편도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며느리를 달래다 한쪽 구석에 무표정한 얼굴로 눈만 깜빡이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돈 처남이 보였어요. 그동안 두 모자가 많이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이제 사돈 처남은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죠. 그래서 모든 장례가 끝나고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절대 혼자 둘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시설에 보낸다고 해도 나도 마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하도 마음에 걸려서 어쩌나 싶어 전화한 거야. 마음 편한 대로 해줘야지. 그런 시설 보내도 네 아내 성격이면 매일같이 보러 갈 사람이야. 그러다 사람 몸만 상하지. 잘 생각했어. 아들과 며느리의 선택에 잘했다며 말은 했지만 워낙 아들이 출장이 많아서 며느리 혼자 괜찮을까 싶었죠.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한 길로 가려고 한다는데 며느리는 자기 한 몸 힘들더라도 다른 가족만 편하면 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생각보다 며느리는 잘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다 제자리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제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안사돈이 갑자기 떠나고 걱정된 마음으로 혹시나 해서 했던 건강검진에서 제 남편이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워낙 초기 증상이 없는 병이라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평소 식습관도 좋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힘든 걸 돌아볼 새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 병간호에 매달려 있었죠. 남편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었는데 며느리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애들이랑 사돈 처남은 어쩌고 왔나 했는데 그날은 아들이 집에서 쉬는 날이라며 무언가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며느리한테 아들이 해외 출장 가면 그 먼 타국에서 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사왔던 거예요. 아무래도 전화 통화를 해도 얼굴을 못 보니 궁금한 게 많다던 말을 기억하고 사오더니 며느리는 남편한테 사용법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스마트폰인데요. 이걸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한번 전화해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더니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지 남편이 활짝 웃는 거예요. 영상통화 소리를 들어보니 유치원 다니는 둘째 손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둘째 손주의 재롱에 남편은 아픈 이유로 제일 활짝 웃어 보였죠.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에 저는 괜히 눈물이 맺혔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다가오더니 저를 위로해 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어? 제가 친정엄마 먼저 떠나보내고 가장 후회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동안 왜 자주 못 봤을까? 그게 제일 후회됐어요. 전 정말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해외 출장 간 남편 궁금하다고 했을 때 얼굴이라도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며느리와 대화하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땐 며느리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딸 같은 며느리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딸 이상으로 애틋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노력에도 남편의 병세는 악화되기만 했고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남편 옆에 있어줄 사람은 저뿐이라서 거의 그때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하필 그때 시집간 딸이 임신 중이라 문병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꾸 간호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시한부 아버지 보러 오는 마음이야 알겠는데 홀몸도 아닌 애가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때 만삭의 몸을 하고 오는 딸을 보면서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홀몸도 아닌데 병원은 왜 자꾸 와요? 혹시 잘못되실까 걱정도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아가씨 이렇게 힘들게 오면 아버님도 편하게 못 쉬실 거예요. 지금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자꾸 오면 어떡해요. 제가 있으니까 아가씨는 집에 가요.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바로 전화할게요. 그렇게 말한 며느리는 정말로 남편 병간호를 돕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집안일도 힘들 텐데 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자기가 돕겠다면서 나서는데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병세가 악화될수록 아무래도 몸에서 냄새도 나고 수술 후부터 대소변도 가리기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소변줄도 차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병원에 오자마자 혼자서 척척 오줌통도 비우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친자식도 저렇게 하는지 못 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오줌통을 비우고 다시 오는 며느리를 보면서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기저귀 갈아주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것까지 해? 누가 하면 뭐 어때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네가 딸인 줄 알겠어. 제 말에도 며느리는 뭐가 어려운 일이냐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를 둔 저도 남편도 정말 큰 복처럼 느껴졌었죠. 보호자처럼 남편도 보살펴주고 아껴준 며느리 덕분에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를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기 전 남편이 며느리 손을 잡으며 고마웠다고 말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주책 없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와보니 이제야 남편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일로 바쁜 아들 대신 며느리를 도와주려 아들 집으로 갔어요. 이제는 제가 며느리를 도와줄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동안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시아버지 병간호 하겠다며 왔다 갔다 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라도 좀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을 가보니 제가 아들 집에 간 게 며느리한테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청소기라도 잡으면 얼른 달려와서 청소기를 뺐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저기 앉아 계세요. 내가 너 도와주러 온 건데 저기 앉아 있을 거면 애 집에 대자로 뻗어 있는 게 더 낫지. 여길 왜 왔겠어? 내 걱정 말고 방에 가서 잠이라도 좀 자. 애들 밖에 있을 때 잠이라도 자둬야지. 지금 네 몰골이 딱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이야. 그러니까 가서 좀 자. 저 정말 괜찮아요. 제 말에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발도 못 대고 서 있기만 하길래 저는 며느리 팔을 끌고 안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말 안 듣는 딸 하나 생겼네. 쉬라면 좀 쉬라니까. 누가 보면 내 아들이 너 굶겨 죽이는지 알겠어.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식구들 들어오면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해야겠다. 며느리 등 떠밀어서 겨우 쉬게 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사돈 처남이 제가 청소를 하니까 저를 따라서 걸레를 들고 먼지를 닦는 겁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청소하면 그렇게 했던 건지 곧잘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철없는 아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는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 사돈 처남까지 다 같이 모여 앉아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며느리나 저나 가족 일은 슬프고 힘든 공허한 마음을
그렇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왕래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와 점심을 먹고 있으면 며느리가 통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이상해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너 어디 아파? 요새 통 밥을 못 먹는 것 같다. 아니에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소화제 먹으면 금방 괜찮아져요. 잔병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병원 가봐. 내가 집 보고 있으면 되잖아. 또 아프면 그때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 체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병원 다녀오라고 내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병원에 다녀와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래요. 나이가 들면 원래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과식만 피하면 된대요. 네가 언제 과식했다고 그래? 밥은 새 모이만큼 먹고 살면서 그 의사 돌팔이 아니냐? 에이, 저 밥 말고 빵이나 과자도 많이 먹어요.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내일부터는 좀 줄여야겠어요. 병원에 다녀온 며느리가 별거 아니라면서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며느리가 저한테 이제는 집안일 도와주러 안 와도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도 없고 혼자 있어봐야 적적하기만 해서 오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평소에는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살림하는 거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리고 저 어머님 오시기 전에 일부러 다 치워놔요. 그리고 해보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뭐? 아니, 내가 살림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해? 아무리 어머님이랑 가까워져도 저는 며느리잖아요. 여기 그만 오시고 어머님 나가서 취미생활이나 친구분들 만나면서 여가생활 하세요.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저는 그때 살림 보여주는 게 불편하다는 말에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또 제가 오고부터 괜히 잔병치를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나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근데 그날 며느리가 저와 점심을 먹고 난 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다시 황급히 숨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만 봐서 뭘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불편하다는 말에 묻지도 못했어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며느리가 뭘 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퇴근하고 집에 가면 거실 TV 밑에 있는 서랍장에 뭐가 있나 한번 보라고 했어요. 아들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일단 며느리 모르게 한번 보라는 말만 했죠. 그리고 아들 전화만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아들한테 드디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의아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서랍장에 약봉투가 있는데 이거 어머니 약이에요? 뭐? 약봉투? 얼마나 있는데? 꽤 많은데요. 한 2주치 되려나? 그거 내 약 아니고 며느리가 아까 몰래 먹던데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저번에 소화가 안 된다고 병원 다녀오긴 했는데 그땐 괜찮다고 했거든. 아내가 먹던 약이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아들과 통화를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와 얘기를 해봐도 그저 감기약이라고만 하고 별다른 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촉이었는지 왠지 불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너 한국에 있는 동안 며느리 좀 네가 잘 챙겨라. 혼자 얼마나 고생을 하면 소화불량에 감기에 아주 잔병치레를 달고 사네. 걱정 마세요. 제가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라고 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네가 가자고 하면 걔도 갈 거야. 가서 아픈 곳 없는지 잘 보고 와. 걱정했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같이 병원에 간다니까 안심했어요. 제가 매일 보면 밥이라도 챙기면서 도와줄 텐데 걱정이었죠. 저는 그때 집에서 노는 것도 지겹고 용돈 벌어서 손주들 용돈 줄 생각에 건물 청소 일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들 집은 자주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 걱정 가득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며느리가 자꾸 코피를 흘린다고 말하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아내가 또 코피를 흘리던데 보약이라도 지어주면 좋아질까요? 코피? 아니 걔가 왜 코피를 흘려? 저번에 검진은 다녀왔어? 거기서는 뭐래? 제가 병원에 예약해줘서 혼자 다녀오긴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진짜 몸이 허약해져서 그런가 하고 보약을 지어볼까 하고요. 건강검진을 다녀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아들은 보약이라도 지어보려는 생각이었어요. 우선 병원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니까 저도 아들한테 돈 보내주겠다고 유명한 한약방 가서 약 좀 지어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은 보약을 지어다 줬다면서 제게 말까지 했죠. 그때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를 찾아갔더니 며느리는 애들 셋이 전부 새학기라 챙길 게 많아서 피곤했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병원을 바꿔서 검진을 한 번 더 받아보는 건 어때? 요즘 건강검진 병원 2군데서 받는 사람들 많다던데. 에이,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멀쩡하다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보약 지어주라고 돈 보내주셨다면서요. 그 보약 먹고 지금 힘이 넘쳐요. 정말 걱정 마세요. 애들 두고 제가 어떻게 아파요. 그래도 힘들면 나한테 꼭 말해. 몸 너무 축내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저 튼튼해요. 저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자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보약 먹고 기운이 난다면서 제 앞에서 뛰는 신유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피곤했던 건가 싶었죠. 그 후 저는 청소일을 다니면서 집이랑 건물만 다니며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보약 찍고 난 후로는 며느리가 또 코피가 난다거나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도 없어서 잘 지내고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새벽 3시에 문자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그날따라 꼭 그 문자를 꼭 확인해 봐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새벽에 문자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보니까 아들이었죠. 문자를 확인하려고 눌러봤는데 의미심장한 문자에 잠이 확 깰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이 못난 아들 찾지 마세요. 새벽 3시에 아들의 이런 문자를 받고 제가 안 놀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할 작정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자 아들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늦었으니까 내일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신발도 거꾸로 신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 심장은 제 멋대로 뛰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아들 집에 도착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그런데 잠시 뒤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문을 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층을 착각했나 싶어 현관에 붙은 호수를 보니 분명 아들 집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낯선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김종수 집 아닌가요? 뭡니까? 저희 여기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런 사람 여기 없어요. 퉁명스러운 말을 하고 문을 닫아버린 낯선 여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분명 여기가 아들 집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겁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또 전화를 걸었고 여전히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한테 바로 연락해. 지금 전화 안 하면 나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연락 줘.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아들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들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랑 뭐 하자는 거야? 이사를 가면 간다 말을 하고 가야지. 그렇게 찾지 말라고 문자 하나 딸랑 남기면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아? 엄마, 죄송해요. 전 아들 자격도 없고 아빠, 남편 다 자격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놈이에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일 있는지 지금 말해. 안 그러면 나 정말 경찰서 지금 당장 갈 거야. 저는 아들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악을 쓰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에 저는 길바닥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한참을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아들이 저한테 들려준 충격적인 사실은 천사 같은 며느리가 시한부라는 사실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와 집에 며느리와 둘이 있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배를 잡고 아파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며느리가 위암 말기였다는 겁니다. 놀라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아들을 보며 의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환자분이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환자분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수술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말을 듣고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아내가 아픈 줄도 몰랐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고 했죠. 의사 면담을 마치고 아들이 응급실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갔는데 며느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나 치료 어려운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나 병원에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의미 없는 치료 받기 싫어. 의미 없는 치료가 어딨어. 혹시 수술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나 가망 없어. 내 몸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애들이랑 내 동생이랑 있게 해줘. 부탁할게. 아들은 며느리가 울면서 애원하니까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며느리는 손주들과 사돈처남 앞에서 아무 일 없던 듯 씩씩한 척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들은 그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산 좋고 물 좋은 전라도로 내려가 며느리가 남은 생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려던 배려였죠. 그리고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술을 마시던 아들이 제게 문자를 보냈던 거였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며느리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당장 며느리를 보러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거기 주소 보내. 이 엄마도 거기 갈게. 아내가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보는 거 힘드실 거라고 숨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아내랑 애들 천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전화로 소식 전해드릴게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편히 있냔 말이야. 금방 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저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는 며느리의 뜻은 알지만 저는 그때 며느리 마음 헤아릴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저는 짐을 챙겨서 전라도로 갔어요. 가는 내내 초조해서 손에서는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서 있는 며느리가 보였어요. 울지 않고 덤덤하게 반가운 얼굴로 마주하려 했는데 아픈 얼굴로 서 있는 며느리를 보자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저는 짐도 땅바닥에 내려두고 아픈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연정아, 이게 뭐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요. 며느리는 끝까지 제가 힘들까봐 차마 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저를 먼저 생각할까요? 정말 답답할 만큼 착해 빠진 며느리를 왜 하늘은 먼저 데려가려는 건지 차라리 며느리를 여기 두고 제가 대신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눈물에 제외를 하고 아들 부부와 손주들 그리고 사돈 처남이 지내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산이 보이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는 아주 한적한 곳이었죠.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며느리와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겠다 다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얼굴만 보고 다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사랑만큼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날 며느리와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사돈 처남이 놀랄까봐 아들한테 데리고 마당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이들과 사돈 처남은 모르고 있어서 저는 최대한 멀리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다 데리고 나가는 걸 보고 저는 화장실로 쫓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구토를 하다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저는 손을 잡아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애들 지금 집에 없으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쳐. 저 너무 아파요. 진짜 죽나 봐요. 아직 우리 애들 교복 입은 것도 못 봤는데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이라도 병원 가자. 아무 걱정 말고 좀 가자. 내가 너 이렇게 아픈 거 못 보겠어서 그래. 저 가망 없어요. 근데 저 어릴 때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남동생이 지금보다 상태가 안 좋아서 사람들 눈치 본다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저 지금 무섭고 두려운데 너무 행복해요. 가족 여행이 소원이었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주저앉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아들과 결혼하고도 아이 셋 낳고 키우다가 안 사돈 장래에 시아버지 병간호에 우리 며느리 참 고단한 인생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달래며 말했어요. 내일 엄마랑 시내 가서 옷 사러 가자. 원래 놀러 가기 전에 옷 사 입는 거야. 김밥 재료도 사와서 도시락 싸서 우리 근교로 어디든 가야지. 제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며느리를 쉬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내일 근교로 나가자고 말했죠. 아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말했고 저 얘기를 들은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했습니다. 덩달아 들떠 보이는 사돈처남을 보자 며느리가 원하던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제야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랑 둘이 나가 예쁜 옷을 한 벌 사줬습니다. 어찌나 곱던지 왜 저런 옷을 이제야 사줄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어색한 얼굴로 괜찮냐면서 묻는데 제가 엄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유, 곱기도 하지. 네 집 딸인지 남자들이 줄을 서겠다. 잘 어울리네. 너무 예쁘고 곱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점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랑 따님이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이렇게 모녀가 같이 오는 손님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딸이 날 닮아서 인물은 어디서 뒤처진 적이 없어요. 내가 아들, 딸 다 키워봤는데 아들 소용없어요. 딸이 최고예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옷가게 사장한테 제가 호들갑을 떨며 말하자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며느리를 보는데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저렇게 입고 금세 하늘로 사라질 것만 같았죠. 그래도 며느리 소원 성취하는 날인데 울지 말자 다짐하고 며느리와 김밥 재료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정성을 다해 김밥을 만들고 애들을 챙기기 바빴어요. 그리고 근교로 1박 2일 가는 여행이라서 짐가방에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 약이 있는지 수십 번도 더 확인했죠.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떠난 소풍에 며느리는 오랜만에 근심을 잊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정말 웃고 있는데 왜 저는 주책맞게 눈물이 고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분위기 깨질까봐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펜션에는 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아주 근사한 곳이더라고요. 오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아픈 며느리와 쉬어가기 딱이었죠. 일부러 돗자리를 챙겨 나와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었어요. 딱 이맘때 선선한 날씨라 그런지 손주들 이리저리 뛰어놀기 딱 좋았답니다. 며느리는 즐거워하는 손주들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걷고 싶다면서 일어났어요. 저는 며느리와 같이 걷고 오겠다면서 따라 걸었고요. 제가 오는 걸 보고 며느리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 인생에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없는 집으로 시집 와서 고생은 네가 다 했잖아.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 진짜 잘 살았어요.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그래, 엄마라고 불러. 내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나한테 투정도 부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게 해. 그때 한동안 며느리와 바다를 걷다가 저를 엄마라 부르는 며느리를 보면서 흐뭇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서 있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자 며느리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저는 그때 며느리와 같이 사진도 찍고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시 떠난 여행에도 며느리는 통증을 호소하며 아파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놀랄 것 같아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해서 먼저 숙소로 들어갔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들어가 보니 며느리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어요. 그때 먹던 약이 마약성 진통제라 그런지 약을 먹으면 금세 괜찮아져 잠에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손주들과 사돈처남한테
며느리가 아프다고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떠나면 충격이 클 것 같아 그날 미리 말했던 거예요. 손자 둘과 손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사실을 듣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처남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침착하게 달래듯 말했어요. 엄마는 끝까지 웃으면서 안녕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도와주자. 그동안 엄마가 너희들 학교 가는 거, 숙제하는 거, 밥 먹는 거 다 도와줬잖아. 이젠 우리가 엄마 마음 편하게 도와주는 거야. 알았지? 아들의 말에 손주들은 울음을 그치고 이제 엄마를 도와주자고 하니까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각자 어지른 짐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돈 처남도 손주들 뒤를 쫓으며 짐 정리를 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같이 지낸 시간이 무려 4개월이나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꿈만 같이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병원으로 옮겨지는 와중에도 온 식구들이 오열을 했고 아들은 울다가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슬픔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흘릴 눈물도 없다 생각했는데 또 흐르는 눈물을 보니 이게 다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통곡으로 지낸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를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그때까지 좀처럼 며느리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았죠.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들이 제게 며느리 휴대폰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한동안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제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는 그 영상 속에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영상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 놀라셨죠? 저예요, 연정이. 사는 동안 가족은 저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덕분에 가족이 참 애틋해졌어요. 모르셨죠? 항상 동생한테 밀려서 엄마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고 컸는데 저 결혼하고 엄마 덕분에 아, 이런 게 엄마 마음이구나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생에도 꼭 가족으로 만나요. 이번 생에 못한 효도 꼭 제가 다 보답할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계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지금도 며느리가 생각날 때면 이 영상을 꺼내봅니다. 이제는 하도 봐서 외울 정도로 들었던 말인데 며느리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자꾸 보게 되네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사돈 처남까지 6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주변에서는 사돈 처남 시설에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는 한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원래 사돈 처남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누나를 부르는데 이제는 다른 말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저를 제법 잘 따라서 저는 말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나 따라 해봐. 엄마. 엄마. 옳지. 그래. 앞으로 하다가 안 되는 건 엄마 부르는 거야. 누나가 아니고 엄마. 엄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눌하지만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사돈 처남을 보니까 뿌듯했죠. 그리고 제가 도와주는 게 고마운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찡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손주들도 제법 자라서 말 안 해도 자기 일은 잘 알아서 잘 챙깁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있으면 힘들어해요. 그 빈자리를 제가 완전히 채워줄 방법은 없겠죠? 완전히 며느리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저 옆에서 힘들지 않게 이끌어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들은 6식구 가장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회사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 돈은 덜 벌지만 출장을 많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랍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아이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네요. 이 정도면 하늘에 있는 며느리도 흐뭇해하고 있겠죠? 먼 훗날 다시 만날 며느리에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맑은 날 슬픈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